일단 ETF 하면은 사람들이 좀 헷갈려 하긴 하는데 우리가 예전에 펀드를 네. 생각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ETF 이름 자체가 이제 Exchange Traded Fund여서 이제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서 이제 거래가 되는 펀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펀드는 예전에 우리가 쉽게 얘기해가지고 2008년도, 9년도, 10년도에 막 네.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제 친구들도 그때 엄청 하고 저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펀드를 증권가서 가서 만들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런 거 없이 네. 상장 지수 펀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 거래하듯이 할 수 있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면 반도체 이렇게 네. 몰려 있어서 편의성을 좀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ETF 하면 그리고 가장 먼저 요즘에는 떠올리시는 게 더 잘 아시겠지만 금이더라고요. 아, 네. 예, 금이 요즘에 어때요? 네, 아마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 골드바로 거래를 하시려면 세금 문제가 또 있어서 살 때 가격, 팔 때 가격도 있고. 네, 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ETF 쪽으로 이제 관심이 많이 올라오신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래서 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연초만 하더라도 이제 온스당 2,600불 언저리에서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제 종가로 보니까 한 3,700달러 윗선에서 맞아요. 네,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연초 대비로 봤을 때 한 40% 정도 올라온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실 어떤 걸 투자해도 상관은 없는데 네. 금 같은 경우에는 보관의 용이함이나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그 부대 수수료나 이런 걸 봤을 때 ETF가 괜찮다고 네.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금이 올라가니까 은이 같이 올라가서 지금 43불 넘었거든요. 네. 은은 어때요? 요즘에 시장에서 분위기가? 은도 이제 성과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금과 은이 다 원자재인데 저희가 이제 연말 대비 작년 연말로 봤을 때는 이제 유동성이 좀 축소되는 분위기였다가 연초부터 이제 다시 유동성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유동성을 후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은도 금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네. 제가 만약 고객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네. 리서치 센터니까 고객을 네. 만날 일은 없겠지만 네. 은이 좋아요? 금이 좋아요? 제가 사실 올해 초에 은 관련해서 레포트를 작성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연초부터 은을 좀 더 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은이 네. 한간에서는 지금 뭐 연말까지 50불 정도 네. 보고 있고 네. 금은 온스당 4,000불 보고 있으니까 사실 네. 지금 3,700불에 4,000불보다는 네. 43불에 50불에 조금 더 룸은 있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을 따져야 되는 거예요? 네. 아니면은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은은? 조금 사실 은은 특수하잖아요, 원자재에서. 네, 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들 금의 대체품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산업에 굉장히 민감한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업형 수요가 굉장히 높은 자산이 은이기 때문에 글로벌 제조업 경기의 분위기에 따라서 은 가격이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지금 어쨌거나 제조업 경기가 뭐 막 좋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급락하고 있는 안 좋은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유동성이 올라가고 있고 금 가격이 건조하다면 저희가 이제 은에 투자할 때 또 많이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금은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금은 비율이 이제 역사적인 평균 대비해서 많이 벌어진 한 80배 언저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저평가된 차원에서 은에 조금 더 주목을 하셔도 좋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은 비율이라는 게 그건 거죠. 은 가격이랑 금 가격이랑 몇 배 차이가 나는지를 보는 건데 네. 이게 역사적으로 많이 벌어지면 네. 저평가여서 매수해도 된다라는 신호고 네. 그거 맞아요? 네,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 때도 이제 은 가격이 한번 슈팅이 나왔었는데 네. 그때가 이제 금은 비율이 100배 가까이 벌어지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그 경기가 급락한다라고 하면서 은 가격이 너무 막 많이 빠졌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금 가격이 먼저 치고 올라오니까 은이 또 저평가가 됐네 라면서 또 수급이 붙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금 가격은 계속해서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데 은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지 못한 역사적 신고가가 몇 불이에요? 50불이 넘어갔었는데 그거는 사실 1970, 80년대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완전 옛날에 비쌌었구나 은이. 네, 그때 이제 거의 실버 덜스데이라고 해서 네. 이제 미국에 있는 헌트 형제가 좀 딴 얘기긴 하지만 네네네. 하세요. 예,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은을 막 매집을 했습니다. 네. 정부를 불신을 해서 은을 막 매집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은 가격이 50불이 넘어가는 그런 신고가를 와, 근데 7, 달성했습니다. 80년대에 50불이었으면은 네. 지금으로 따지면 한 500불이 500불이 뭐야? 한 진짜 1000불 정도의 네, 화폐 가치일 것 같은데 네. 그 당시에 그렇게 지른 거니까 네. 그땐 거품이었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사실 이제 그 당시에 석유 파동이 좀 있었고 그쵸. 오일 쇼크 네, 있었죠. 오일 쇼크가 네.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물가가 막 치솟으니까 헌트 형제가 원래 이제 리비아에 그 유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거기가 이제 혁명 때문에 국유화가 되면서 아. 정부에 불신을 했고 해서 주도적으로 은을 막 매집을 해서 어떻게 보면 버블이 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그랬잖아요. 돈이 어디가 싼가 이렇게 해갖고 네. 거길로 그냥 돈이 계속 꽂아지는 분위기니까 네, 네. 은이 100배야? 그러면서 꽂아진 것도 분명히 있을 것 네.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한 80배 정도가 나왔고 네. 아직까지 역사적 고점까지도 좀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근데 주의사항 있지 않아요, 은은? 은이요? 네. 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변동성이 크다는 점. 금보다 크죠? 네, 금보다 크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안전자산 하면 금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금이 생각보다 연평균 변동성이 낮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S&P 500이랑 비슷한 수준인데 그래서 굉장히 변동성이 높은데 은 같은 경우에는 금보다 더 높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은 투자를 사실 꺼려 하시는 분들이 이유 중에 하나가 은에 한번 물리면 되었다. 네, 탈출하는데 거의 10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 하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그거 한번 네. 당하면 네. 아 정신 못 차려요. 네. 지금 이게 저도 이제 바이오 섹터를 좋아하는데도 선뜻 못 들어가는 게 네. 예전에 한번 진짜 연봉을 날린 적이 있어갖고 네. 이거 복구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한 올해 정도면은 네. 복구가 됐겠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근데 그걸 어떻게 갖고 있어요. 맞아요, 네. 한번 데이면은 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사실은 두 네. 가지 갈래가 있잖아요. 사놓고 버티거나 분할 매수 있거나 네. 아니면은 네. 사고 팔고 트레이딩을 좀 하는 건데 네. 현물 같은 거는 트레이딩이 좀 어렵잖아요. 맞아요. 네. ETF 트레이딩 같은 거들 많이 하나요? ETF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구리도 그렇고 은도 그렇고 금도 이제 현물로 보관을 하시려면 이제 집에다가 맞죠. 두셔야 되는데 예. 저희가 또 금고가 있는 게 아니면 마음이 또 졸이기도 하고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ETF로는 굉장히 손쉽게 거래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국내 상장보다는 이제 미국 상장 ETF로 이제 펀드 플로우를 봤을 때는 연초 이후로 계속 금이랑 은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그러면 단타 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게 왜 무시를 못하는 게 네. 어쨌든간 상장이 돼 있으니까 사고 팔고 생각을 네. 한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얼마일까? 네. 투자자의 그냥 오롯이 입장만 놓고 보면 네. 근데 이게 ETF가 수수료랑 네. 운용 비용이 있으니까 네. 함부로 그렇게 돌리다가는 네. 수익 다 까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나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되려면 이제 뭐 펀드 비용이 이제 뭐 1%를 넘어서서 한 2% 가까이 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은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미국 상장 기준으로 봤을 때 수수료가 이제 아무리 높아도 1%대이고 대부분 뭐 0.8%요 정도이기 때문에 연간으로 봤을 때 사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 자주 네. 거래하면 조금 애매해지긴 하겠다. 펀드 수수료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거래 수수료가 좀 더 나오실 수는 있겠죠. 트레이딩을 하실 때. 네. 이중으로 받는 거예요? 제가 좀 무식해가지고 아닙니다. 이게 네. 거래 수수료하고 네. 그러니까 그 ETF 수수료하고 네. 두 개가 같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고 네. 팔 때? 네, ETF 운용 수수료는 이제 저희가 펀드가 운용될 때 네. 이제 부과가 되는 그런 수수료인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ETF의 나브라고 해서 네. 펀드의 순자산 가치가 얼마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네네. 지표인데 운용 비용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녹여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거래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증권사 MTS를 이용을 하기 네. 때문에 MTS에서 이제 매수 매도 하실 때 발생한다. 수수료? 네. 그거 똑같나요? 어떤 말씀? 그 일반 종목이랑 같나요? 네, 그냥 주식이랑 똑같은 거래 수수료가 그 발생합니다. 부분은 주식과 동일하게 발생을 한다. 네. 어쨌든 간에 수수료가 한 번 더 붙을 수 있는 부분은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거잖아요. 네. 사요 말아요. 그러니까 저희 방송은 사요 말아요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이라도 저도 매일 듣는 얘기예요. 저도 네, 매일 네. 그럼 어떻게 하니 지금이라도 네. 살까 그러면 저는 그냥 나눠서 사세요 그러거든요. ETF. 네. 근데
너무 현명하십니다. 그 재미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솔직히 네, 얘기해갖고 네. 저도 교과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하고 네. 마음 같아서 그냥 사세요 그러죠. 근데 네. 내 돈 아니니까 네. 그렇게도 함부로도 못하는 거고 네. 그리고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하자는 건데 그쵸. 그러면 지금 늦었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좀 해보면 되잖아요. 이럴 네. 때는 네. 어때요? 지금 볼 때 원자재에 대한 전망들이? 사실 어쨌거나 저희가 보기에는 이번 하반기에 하우스 뷰로 봤을 때 유동성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을 후행하기 때문에 이제 금 가격과 은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사실 금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로 봤을 때 이제 40% 넘게 상승을 했고 최근 2년간 거의 80% 가까이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최근 2년처럼 앞으로의 2년도 이만큼 오를까라는 질문에는 솔직히 퀘스천 마크인데 근데 이제 저희가 어쨌거나 ETF로 투자를 하시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저는 자산 배분을 위해서 그렇죠. ETF를 이용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이제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은 이제 금을 비롯한 원자재에 투자를 하는 게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루한 말씀이긴 하지만 이제 저도 분할 매수로는 계속해서 접근할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네. 금이랑 네. 은이랑 네. 이런 식으로 네. 조금씩 넣어갖고 한 달에 10만 원씩 네. 그러다가 이제 많이 올랐어. 네. 한 100만 원 넣었는데 네. 100백 됐는데 수익이 많이 났어. 잠깐 네. 좀 팔았다가 네, 네. 이런 식으로 운영도 좀 하고 네, 리밸런싱 이렇게 네, 잘 리밸런싱도 해주면서, 하고 네. 그럼 리밸런싱을 하려면 네. 어떤 게 좋았는지를 좀 살펴보면 되잖아요. 네. 올해 ETF 시장 뭐 좋았다는 얘기들은 기사로 맨날 나오고 있고 저희도 네. 뭐 기자들이니까 쓰고 그랬는데 네. 어때요? 올해 상반기에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ETF를 꼽으면은 네. 왠지 느낌이 조방원 중에 하나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은 들긴 하는데 네. 어때요?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상반기만 놓고 봤을 때 성과가 제일 좋았던 건 이제 방산이었고요. 아 역시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방산 ETF의 아버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최근에는 방산 ETF가 많이 출시가 되고 네. 있는데 정말 옛날부터 운용이 됐었던 하나자산에서 운용하고 있는 플러스 K방산이라는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연초 대비로 194.3%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엄청난 수익률을 보이고 그러니까요.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방산이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던가 이런 종목들도 같이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하나 그룹주에 투자하는 그쵸 방산 포트폴리오가 잘 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네. ETF 역시도 이제 연초 대비로 한 149% 이야, 정도 상승을 올랐구나. 올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조선 방산 그리고 원자력이 모두 엮인 게 이제 중공업입니다. 그래서 아 조방원을 묶어놓은 게 네. 중공업이에요 이름이? 네, 어. 여기 이제 섹터 분류로 보면 저희가 중공업에 속하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타이거 200 중공업 같은 경우가 연초 대비로 한 121% 정도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오래된 상품이 이제 하나로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 NH 자산회사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원자력 상품이 이제 한 117% 정도 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담이긴 한데 네. 그 저기 하나로라는 게 마트 네.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비슷하죠. 네. 아니 그래갖고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가지고 누가 봐도 아는 거는 좋은데 네. 아주 세련된 느낌이 좀 떨어지지 않냐라고 제가 그때 만났을 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아, 정말요? 눈에 싹 들어오긴 하네요. 네. 예, 귀에도 쏙쏙 꽂히고 있고. 근데 이제 이러면은 껄무새가 되거든요. 네. 아 연초에 살 진짜 내가 저걸 샀어야 되는데라고 네. 하고 엄마가 ETF 하는 거 아니라 그랬는데 네. ETF가 이렇게 잘 것 같으면 개별 종목 나 안 하고 말지라고 하는데 네. 근데 진짜 네. 자금 유입도 많이 늘어나니까 이게 또 개별 종목으로 더 이러면은 펌핑이 좀 되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돈이 들어오면? 그쵸. 어떻게 보면 사실 ETF를 많이 선호를 하시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개별 종목에 비해서는 변동성이 낮기 덜하니까. 때문에 네. 예. 그래서 그런 거고 어떻게 보면 개별 종목들이 오를 때는 더 탄력적으로 오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선순환 구조인가요? 그러면은 네. 얘네들한테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네. A라는 ETF를 샀어요. 네. A라는 ETF가 아까 뭐야? K 플러스 K방산? 네. 얘예요. 네. 그럼 얘를 샀어. 그럼 여기에 들어가 있는 애들 거 가지고 이제 여기서 또 매수를 해가지고 여기다 네. 편입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선순환이 좀 돌겠네요.
자금이 좀 도냐는 네. 말씀이신 거죠. 어떻게 보면 ETF 시장이 좀 그렇기 때문에 커지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코스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라가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방산 ETF에서 담고 있는 종목들은 워낙 우량주들이기 때문에 ETF 자금이 이제 그들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후행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가 아니고 조금 작은 애들 위주로 보면은 조금 영향이 있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사고 파는 물량들에 대해서 팍팍 네. 움직이는 것들에 네. 예, 지금 대박황금님께서 안 오른 게 읍내하셨는데 안 오른 게 있지 왜 없어요? 내 종목. 내 종목은 안 오릅니다. 네. 뒤에서 CCTV 보고 있잖아요. 맞아요. 안 올라가지고 내가 딱 팔면 그날 올라가요. 네. 희한해 진짜로 너무 신기해가지고 네. 다들 그 얘기를 요즘에도 하고 있어요. 네, 인터넷이 좀 갈 때가 된 것 같은데. 그쵸 아직도 못 가고 네. 있고 화장품 너무- 가다 말고 네. 2차 전진 도대체 언제 가는 거야. 네. 자동차 제일 싼데 안 가고 네. 있어. 우린 싼 거 사고 싶어. 자동차 샀는데 한 달 동안 안 움직여. 근데 한 달 전에 분명히 삼성전자가 많이 오르는 것 같아. 한 달 전에 안 샀더니 한 달 동안 30% 올라. 미치겠지 진짜 이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ETF로 눈을 돌리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어떤 질문까지 오냐면은 네. 그냥 짜증 나는데 진짜 이렇게 와요. 네. 짜증 나는데 네. 다 팔고 ETF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네. 물어봐요. 근데 ETF가 네. 손이 좀 덜 가긴 하나요? 실제로 아니면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국내장 같은 경우에는 개별 종목을 대응을 못하면 저희가 이제 물리면 정말 오랫동안 아프지. 아픈 예.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자산 배분으로서 ETF를 활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할 수 있는 대신에 이제 좀 재미는 덜 하시겠죠. 그래서 저희의 도파민적인 매매를 이런 걸 채워주진 못하지만 예. 어떻게 보면 이런 그런 신경을 쓰는 부분을 좀 덜 하실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제 ETF 할 때 네.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우리의 인식은 네. 야 배당이 괜찮지 않냐 이런 네. 얘기야. 그리고 네. 배당이 유명하잖아요. 네, 사실은 맞습니다. ETF 배당. 네. 요즘에도 계속 유입이 되나요, 좀? 네. 고배당주 ETF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네. 특히나 이제 국내 고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 고배당주 ETF와는 다르게 금융주의 비중이 높습니다. 근데 저희가 6월에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네. 이런 코스피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갔고 하면서 증권주들의 성과가 굉장히 잘 좋았는데 갔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고배당주 ETF들의 성과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투자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뭐 저희가 9월 말에 뭐 상법 3차 상법 네. 개정 뭐 얘기도 있고 하면서 아무래도 좀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배당 ETF 얘기를 하면은 저도 매번 이제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하지만 네.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야 누가 국내 배당 ETF 하냐 미국 거하고 말지 네. 진짜 그 얘기는 현장에서 더 네. 많이 절실하게 느끼시니까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도 미국 것처럼 바꾸자라는 네. 생각도 하실 거고 네. 하우스에서 그런 것들을 개발하려고 네. 요청을 하실 것 같기도 한데 네. 사람들의 그런 선입견이나 실제로 저는 미국 게 좋다고 봐요. 네. 죄송한데 네. 그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현장에서 보고 있어요? 사실 작년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매수하셨던 종목이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이제 슈드라고 SCH 네. 그게 이제 미국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제품인데 걔는 에너지 섹터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엑슨모빌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에너지 섹터가 연초 대비로 봤을 때 성과가 안 재미없어요. 좋아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해는 국내 고배당주를 투자하셨던 투자자분들이 승기를 드셨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구성 섹터에 대해서 좀 저희가 주목을 해야 하지 뭐 미국계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 않고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좀 더 편한 건 미국 주식시장이긴 합니다. 그렇죠. 네. 네. 뭔가 물려도 언젠가는 믿음이 있잖아요. 네, 네. 올라간다라는 그런 패권 국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데 국내 상장된 ETF 중에서도 이제 미국 고배당주를 편입하고 있는 그런 ETF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다우존스 배당 지수를 추종하는 이런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를 선호하신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상품을 고려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ETF가 이렇게 쭉 나오고 있고 네. 비교를 해보면 결국에는 어떤 구성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네. 다른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나라는 미국은 잘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저도 미국 주식들을 조금씩 하긴 해요. 그럼 네. 1, 2, 3, 4, 5, 6, 7, 8, 9, 10, 11, 12까지 배당 다 만들어 놨거든요. 네. 재밌어요. 네. 몇천 원씩이라도 들어오면. 네, 네. 근데 국내 주식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있나요? ETF에서? 국내에서도 그 고배당주 ETF들이 이제 월배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새 그 제2의 월급처럼 이제 월배당을 원하시는 투자자분들이 그렇죠. 많으신데, 그 저기 은퇴자분들이나 노후자금으로 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커버드콜 같은 어. 상품들도 이제 월배당을 꾸준히 지급을 하고 있고, 주식 말고 이제 채권형 ETF들도 이제 월배당을 지급하는 상품이 많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커버드콜 얘기했잖아요. 네. 요즘 말 많잖아요. 아 이게 지금 잘 봐야 되는 게 네. 저희도 이거 상품 잘 봐야 되는 게 내 네. 원금 까먹는 경우도 있어요. 뭐 네. 달에 100만 원씩 뭐 무조건 네. 준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네. 달에 100만 원씩 준다고 해놓고서 네. 알고 보니까 내 원금에서 까고 있던 거야. 나중에 네. 원금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한번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버드콜의 전략이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커버드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일단 기초 자산을 매수를 하면서 동시에 이 자산에 대한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을 취하는 그런 양방향이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옵션을 매도를 하면 네. 그러니까 매수하는 사람은 옵션 프리미엄을 지급을 하고요. 네네네. 매도를 하는 사람은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받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받는 프리미엄과 이제 예를 들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저희가 배당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분배금의 재원으로 사용을 해서 ETF에서 프리미엄 받은 거랑 그 배당금 받은 걸 잘 모아뒀다가 매달 꾸준하게 지급을 하는 게 커버드콜 ETF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야, 근데 이제 진짜 궁금한 게 이게 너무 직설적으로 계속 그 네. 선생님들 여쭤보는 건데 네. 이게 궁금한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쵸, 우리 그쵸. 이거 좀 이해를 해주세요. 네, 그렇게 분배를 하다가 안 될 수 있잖아요. 네, 운용이 뭐 사실 이분들이 다 천재는 아니잖아요. 네, 네, 이게 뭐 네. 예를 들어서 내 돈 100만 원 가지고 갔는데 네, 100만 원을 105만 원으로 불려야 네, 달에 5천 원씩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달에 5천 원씩 주면은 6만 원이잖아요. 만 원이 빵꾸 났잖아요. 네. 그럼 만 원을 그럼 뺄 거 아니에요. 거기다 네. 운용 수수료 빼고 네. 그럼 그 이상의 수익을 놔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긴 하죠. 이게 사실 과거에 커버드콜 ETF가 문제가 됐었던 게 뭐 제살 깎아먹기다 요런 그러니까요. 얘기가 나왔는데 네. 사실 커버드콜 ETF가 이제 기초지수에 비해서 이제 그 성과가 안 좋았던 이유는 저희가 콜옵션을 매도를 하면 손익구조 그래프를 보면 위에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커버드콜 ETF가 어떻게 보면 펀드의 자산을 깎아서 분배금을 줬다라기보다는 주식시장이 빠질 때는 같이 빠지는데 올라갈 때 못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못 올라서 이거 제살 깎아 먹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상승장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횡보장에서 오히려 좋겠다 이거. 네, 오히려 그래서 횡보장에서 굉장히 유리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많이 빠지기도 했고 네. 그 후로 이제 좀 변동성이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구간에서 오히려 유효한 그런 전략이다. 요즘 같은 때는 그럼 커버드콜은 조금 비중이 네. 적은 게 좋긴 하겠네요. 네, 사실은 이런- 엄밀하게 따지면은 네, 그쪽 일을 하고 불장에서는- 계시지만 불장에서는 사실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럴 때는 뭐 SK 하이닉스죠 네. 사실은. 예. 근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있으면 좋은데 얘네들 가지고 뭐 삼성 SK 하이닉스 가지고 ETF 만드는 거야 뭐 얼마든지 네. 지금 기존 상품이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A라는 섹터가 새로 생겼어요. 네, 근데 그게 막 개별주가 많이 갔어. 그래가지고 한 2달 정도 동안 실컷 올라가고 내릴 때쯤 되면 무슨 네. 기사가 나오냐면은 네. 대신증권에서 ETF 이게 나왔다. A가 삼성자산운용에서 이게 네. 나왔다. 미래자산운용에서 네. 나왔다. 그러면서 막 대대적으로 해요. 이미 네. 다 끝난 것 같은데 1차적으로는 네,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네. 실제로 그러면은 투자자들은 네. 찾아보면은 이거 구성된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이게 장이 오른 다음에 ETF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ETF를 출시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이제 2달에서 그쵸. 3달 네.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사이클이 돌고 나서 출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잘 생각해 보면 작년 여름에 키움자산운용에서 양자 컴퓨팅 ETF를 처음으로 네. 출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막 올랐다가 한 번 또 꼬꾸라졌었죠. 꺾였었고, 예. 그때 이제 ETF들이 타사에서 막 한 5개, 6개씩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막 뒷북이냐 막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지금 다시 양자 컴퓨팅 ETF들 성과가 뭐 너무 리게팅이나 이런 애들 올라가면서 같이 가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보면 결국엔 그때 출시한 게 어떻게 보면
늦은 것 같았지만 빨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기간에 출시된 ETF의 성과만 보고 논하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이 상품이 정말 그 종목들을 잘 선별을 하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 많이 쓰잖아요. 기자들. 네, 맞아요. 뒷북이냐 맨날 자산주는 네. 뒷북이냐 쓰는데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어떤 거냐면은 얘네들이 들어왔는데 네. 결국엔 ETF도 가격으로 승부를 하는 거니까 네. 쌀 때 잘 사가서 조정 네. 나왔을 때 비쌀 때 팔면 되는데 그 타이밍을 한 바퀴는 돌고 나오는 거니까 네. 잘 이용을 하셔라 오히려 네. 요렇게 한번 포장을 해볼까요? 네, 정확하십니다. ETF 상패 있죠? 상패요? 네. 네, 상장 폐지 됩니다. 그래서 뭐 AUM이 50억이 안 되면 이제 상장 폐지가 되는 그런 요건들이 있는데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근데 저는 상장 폐지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네. 지금 국내 주식 시장에만 저희가 1,000개가 넘는 상품이 있습니다. ETF만요? 네. 많긴 하구나. 네, 예. 근데 그 중에서 거래량이 사실 그만큼 안 받쳐주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저희가 좀 더 혁신적이고 재밌는 그런 상품들이 출시가 되려면 기존에 좀 시장에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상장 폐지가 되는 게 운영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마더스틴님께서 누구신지 자막이라고 했는데 저기 우리 전 PD 자막 한번 올려주시고요.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의 박현정 애널리스트입니다. 네, 또 이제 올라와 있어요. 뭐 이런 거 한번 해줘요. 네. 혼나나 이런 거 하나? 방금 해버렸는데. 아니, 애널리스트 분들이 좀 경직된 부분이 네. 있는데 아. 일부러 그래가지고 제가 네. 오늘 막 풀어드리려고 네. 애를 쓰고 있어요. 저도 원래 낯가림이 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자, 근데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는 2X 안 되죠, 아직. 레버리지 안 되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상품으로는 아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미장감 막 네. 3배짜리 TQQQQ 막 이런 거 막 네. 때려버리고 그러는데 네. 아니 홍콩 증시에 네. 저기 3전 2배짜리가 맞습니다.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네. 그거 어떻게 나왔어요? 네, 상장이 됐고 그래서 네. 한 달 동안 거의 한 32% 정도 상승을 근데 진짜 이거 운 좋았다. 상장 시기가. 네, 타이밍 너무 좋았고 대신에 이제 동시에 인버스도 같이 출시를 했거든요. 아, 그래서 인버스는 반대로 30몇 %가 빠졌습니다. 그 3전에 대해서 이미 오를 만큼 올랐다라고 네. 판단을 하시고 들어가신 분들은 이게 네. 그러면 16% 정도 오른 거네요. 그 네. 기간에. 근데 네. 이제 2X로 맞아버리니까 곧버스 때리신 네. 분들은 두 배로 지금 네. 3전으로 30% 손실 나기가 쉽지가 않은데 지금 그쵸. 요만큼이 지금 났다라는 거고요. 네. 그러면 최근에 방산조선 반도체 ETF들 쭉 있었잖아요. 네. 얘네들 말고 또 이제 원전 이런 애들 있는데 네. 비교할 때 어땠어요? 움직임들이? 사실 이제 국내 조선 ETF 같은 경우가 한 달 동안 한 4% 정도의 상승률을 보였었고 네. 이제 방산이 한 8% 정도의 성과를 보였습니다. 근데 음, 국내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2% 정도? 그러니까 하나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이셀렉트 원자력 ETF가 한 2%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조방 원 중에서 원이 제일 약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거는 사실 국내 얘기고 미국 난리 났어. 네. 그래서 이제 솔에서 운용하고 있는 미국 원자력 뭐 SMR 오클로나 이런 거 들어가 있겠지. 네, 예. 그런 상품은 이제 20% 넘게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잘 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저껜가? 네. 뉴스케일 파워, 오클로 이런 애들이 다 20몇 %씩 올라가가지고 네. 뭐해 그러는 거야 얘네들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네. 그러면은 ETF 보니까 확실히 조방원이 하반기 돼서는 조금 힘이 없어진 게 네. 그러니까 물론 조방원 갖고 계신 분들 기분 나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게 지금 ETF로도 지금 성과에서 나오긴 하나 봐요. 네, 아무래도 결국에는 ETF들도 개별 종목을 담고 있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이 기어가면 이제 ETF 성과도 길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어때요? 그럼 요즘에 좋죠. 반도체 너무 좋습니다. 날라가죠. 네. 그럼 반도체 상품들도 그럼 계속 나와요? 아니면 있던 걸로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존에 너무 다양하게 상장이 되어 있고 뭐 AI 반도체, 뭐 소부장, FM 반도체 탑10 너무 다양하게 상장이 되어 있어서 최근에 상장되는 상품들은 사실 반도체 쪽으로는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할 게 없구나. 네.
나 같으면 삼성밸류 체인이나 SK 네. 밸류 체인 이런 거 하나 낼 것 같은데. 네. 아이디어 너무 좋은데요. 선생님도 듣고 계시면은 네. 로열티를 줘야 된다. 아니 근데 왜냐면은 네. 삼성밸류 네. 체인하고 SK밸류 체인하고 지금 따로 움직여요. 네. 더 잘하시잖아요. 네, 요즘에 주가가, 두 거 네. 따로 움직이니까 네. 그런 것들을 투자자들이 좀 원할 수도 있는데 네. 너무 이거는 아이디어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들긴 하는데 그러면 궁금한 게 이제 그거죠. 우리가 그래 반도체 ETF 많은 건 알겠어. 네. 우리 박 연구원님 그러면은 그걸 좀 알려주세요 하실 것 같아요. 뭐냐면은 ETF를 반도체를 골라요. 네. 고를 때 요령이나 네. 아니면은 그 뭐 주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사실 삼성전자가 최근에는 주가가 좋았지만 그 전에는 하이닉스가 너무 워낙 좋았죠.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 ETF들의 성과가 달라졌던 이유도 SK 하이닉스의 비중이 높냐, 삼성전자의 비중이 뭐가 더 높냐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ETF에 투자를 하실 때는 개별 종목의 비중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ETF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주식시장에 주식처럼 거래가 되기 때문에 저희에게 중요한 게 주식도 유동성이 안 받쳐주면 안 되잖아요. 네. 거래량이. 그래서 이제 ETF 같은 경우에도 AUM이 클수록 이제 거래가 잘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이제 ETF를 담으시는 게 거래 유동성,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할 수 시총 있다. 큰 애들. 네. 그럼 시총이 어느 정도 되면은 그래도 네. 괜찮다 크다 50억은 상장 폐지 기준이었잖아요. 네. 어느 정도 되면은 그래도 네. 괜찮게 크네라고 이야기해요. 네. 보통 시장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산업과 테마에 따라서 좀 다른데 다르긴 반도체 하거든요. 기준으로 본다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1,000억 원 이상은 무조건 되어야 거래가 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작은 것들은 물론 이제 작은 거래량이 또 튀어올 수 있지만 네. 좀 팔 때도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네, 저희가 원하지 않는 가격에서 팔아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ETF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나브가 있다고 네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나브가 어떻게 보면 펀드의 진짜 가치인데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의 펀드인데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면 이제 저희가 9,000원에 팔아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요새는 네. 이제 MTS 같은 걸 보시면 괴리율이란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괴리율이 벌어지면 저희가 원하는 가격보다 싸거나 비싸게 판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괴리율도 매매하실 때 꼭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꿀팁인 거네요. 네. 나부 보시고 괴리율 보시면서 네. 그다음에 시가총액 유동성 보시면서 거래를 네. 하셔야지 안 그러면은 낭패를 볼 수 있다. 이게 네. 왜냐면은 코스닥 잡주를 한번 해보면은 비슷한 일이 발생합니다. 시가총액 맞습니다. 500억 원 이하짜리 네. 가끔 내가 진짜 한 1,000만 원어치를 샀다고 쳐요. 네. 팔고 싶어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호가 5개에다 나눠 네. 팔아야 되면은 네. 손실이 되게 커질 수가 맞아요.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요렇게 꿀팁들을 얻어가면서 마지막 질문을 이제 드릴 때가 됐습니다. 네. ETF를 통해서 뭐 진짜 질문들 많이 받으시겠지만 네. 노후 대비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네. 우리나라도 더더욱 늘어날 텐데 네. 어떻게 운용을 하면 노후 대비를 하면 좋을지 좀 마지막으로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노후 자금으로 운용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금 까먹으면 안 돼. 이런 네. 얘기를 하죠. 꼭.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연금 계좌에서 다들 커버드 콜도 많이 담으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 입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은퇴 시점까지 남은 게 저의 파워는 이제 저는 어쨌거나 사회 초년생이면 이제 월급보다는 시간의 힘이 더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뭐 은퇴까지 10년, 20년이 남아 있다라고 하면 성장성이 있는 자산을 꾸준하게 가져가는 게 큰 힘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 이런 거는 이제 장기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수수료를 저렴한 거 투자하시는 게 용이하고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을 한 70% 정도 담아 가시고 ETF 전략 중에 이제 저희가 핵심 위성 전략이란 게 있습니다. 핵심 위성.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핵심 포트폴리오가 있고 그리고 이제
위성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핵심 포트폴리오는 좀 안정적인 주식이랑 채권을 뭐 절반 정도 가져가면서 이제 자산 배분을 하시고 나머지 이제 위성 포트폴리오로 저희가 알파를 추정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뭐 핵심 포트폴리오를 한 70%, 위성 포트폴리오를 30% 담는다라고 했을 때 위성에 이제 뭐 요새 핫한 그런 테마들 저희 뭐 도파민 매매할 때 또 있잖아요. 깜짝 놀라는 애들. 네, 그래서 뭐 그런 거에 이제 뭐 양자 컴퓨팅 아니면 뭐 AI 요새 핫한 또 장기적으로 성장성이 충분한 그런 종목들을 담아 가시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저희의 걱정은 낮추면서 이제 성과는 올릴 수 있는 그런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로 우대라고 생각하고 찐돌이 ETF 그런 거 뭐 없나요 하셨는데 추천이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렇죠? 네. 나와서 상품 추천을 네. 못 하게 돼 있죠. 특정 상품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는 게 이제 제가 자료를 쓴 종목들은 괜찮은데 네. 그렇지 않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언급이 자제되어 있기는 그렇죠, 합니다. 자제돼야 돼. 네. 그러면은 제가 네. 가시기 전에 하나만 그럼 질문을 좀 해볼게요. 네. 그냥 궁금한 거 시청자분들이 네. 그 연구원분들도 네. 예를 들어서 ETF 내가 전문가시잖아요. 네. ETF 쪽에 투자를 하시나요? 이거 회사에 뭐 제약이 좀 있겠지만. 요게 이제 저희가 개별 종목, 이제 섹터를 커버를 하시는 이제 위원님들께서는 본인 섹터에 속한 종목들을 못하죠. 매매를 하시면 안 되는데,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시세 조종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ETF는 제가 시세 조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지수를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얼마 산다고 이제 코스피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ETF에 대한 매매는 사실 자유로운 편인데 근데 이제 회사 차원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려고 매매하지 말라고 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연금 계좌로만 연금 계좌로만. 네. 그렇게 연금 계좌로만 네.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궁금하시? 답답하긴 하겠다. 종목을 못해서 네. 그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네, 컴플라이언스 좀 받아야 아마 되는 거죠? 그 매매할 때마다 보고를 네, 또 내야 해야 되는 되고, 거죠? 네. 근데 또 미국 주식에 대한 제한은 없어서 뭐 코인이랑? 네, 그래서 개별 종목을 하고 싶으면 이제 미국을 하거나 말씀해 코인을 주신 대로 하거나. 코인을 하거나. 그래갖고 이제 저 아는 분들 이제 뭐 익명을 보장해 드린다고 하긴 네, 했지만 네. 들어서 못 하겠다고 하니까 회사에다가 매번 이걸 하는 걸 보고를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코인을 하게 됐다라는 네.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너무 이해합니다.